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헬조선 독립군의 역사 이야기예요. 557 넘어 평화로 간다 이런 제목으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고은광순 선생님이십니다. 최근에 여성동학 다큐소설 이런 큰 제목으로 해서 13권의 동학 관련한 책을 함께 내셨어요. 네. 13분이 같이 내신 거죠? 14명이에요. 우리 14명이. 동학 언니 멤버는. 네네. 네. 그 중에는 이제 총무도 있고, 네. 자문도 있고, 네네. 치유 능력을 가진 언니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13권이지만 13명이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 네. 하시고 뭐 뉴스 보니까 최원국 선생님께서 절을 하셨다고.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오늘 동학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또 최근 얘기까지 좀 이어서 좀 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충북 옥천에서 네. 그 한의원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거주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명상 이런 모임도 하시고 그러신가요? 예, 모임도 하고. 그 경기도 옥천하고 충북 옥천이 다르죠, 다르다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네, 경기도 옥천은 냉면으로 유명하고 네, 네. 양평 옆에 있고요. 네, 네. 네, 충청도 옥천은 이제 청산, 네. 옥천 중에서도 청산인데요. 청산은 파름산을 경계로 상주하고 연결돼 있고, 상주. 네,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보은하고 연결돼 네, 있고, 남쪽으로는 영동하고 연결이 돼 있고, 네, 네. 충청북도의 동남 쪽이라고 할까요? 네. 그 선생님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유명하신데 네, 2005년도에 그 호주제가 폐지된 네, 거죠?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시작은 99년 했어요. 20세기 말에. 네. 여자아이, 제가 한의사가 되고 보니까, 네. 여자아이를 골라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제 레이더에 걸렸어요. 저한테 한약, 아들 낳는 약을 구해달라고 달라는 처방을, 약을 지어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제가 이제 넷째 딸로 자라면서 차별을 많이 받고 그런 것에 분노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또 원래는 사회학을 전공했었고, 이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잘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외국에 나가려고 해도 여권도 안 내주고, 그때 요시찰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있으면서 좋다 그러면 졸업장보다 면허증이다 하고서 이제 다시 한의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한의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아들 낳는 처방을 학교에서 교수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예, 수업 시간에. 그러면 절반은 케이크를 들고 온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고 나니까 그 아들 낳는 처방을 달라고 목을 아무리 설명해도 네. 말을 안 들어요. 그 남자한테 반쪽 씨가 있고 여자한테 반쪽 씨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아들로 대를 이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도의 문제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호주제라고 하는 원흉을 찾아낸 거죠. 근데 호주제가 그거예요. 그야말로 1인 그 남녀가 똑같은 혼인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 호주 승계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부일처제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살짝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일부일처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딸 만나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시부모가 재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을 낳은 동서한테 재산이 다 날아갈까 봐 이제 그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평등한 부부 관계를 만들지도 못하고 평등한 아들 딸의 관계도 만들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초음파 기계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감별이 가능해지니까 사전에 골라 죽인 게
85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통계를 이렇게 다 거꾸로 뒤집어서 해보니까 106대 100이 자연계에서는 그 정상적인 거거든요. 비율이에요. 성비가 남자아이가 뱃속에서 더 많이 수태되는데 낙태되고 유산되고 태어나서 6살, 7살 될 때까지 남자아이가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7살이 되면 100대 100이 되는 것이 자연계의 그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거는 뭐 미리 다 골라서 죽이는 것이 15년 동안 90만 명이었어요. 106대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평균 1년에 6만 명씩 골라 죽이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2010년 무렵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5일 만에 거의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자들도 그 불평등 속에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호주제 폐지가 그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다. 또는 세월이 오래 흐르면 저절로 될 거다.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보니까요. 침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한 6, 7년 가열차게 정말 했는데 돼야 하는 것은 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진짜 남자 아기를 수태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또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고 그러니까 네. 이거 주면 50%는 케이크를 들고 온다. 네. 이랬거든요. 교수도. 반반이네. 교수도 그러니까 거짓말. 그게 뭐냐면 환자가 낙태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나머지 시간을 보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심리 치료제군요. 심리 치료지만 부정직한 거죠. 네.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동학 소설을 쓰셨는데 소설을 그동안 뭐 쓰셨던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14명의 동학 언니 중에 단 한 명만 경험이 있었고 소설 쓴 경험. 네. 나머지는 전부 아마추어죠. 보통 이제 명상 지도사 네. 또는 시민 인권 운동가 또는 이제 국어 교사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된 여성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자들만으로 모은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제가 명상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세상은 여성들이 바꿀 것이다. 저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셨어요. 네. 새로운 세상은 여성들이 연다. 왜냐하면 그 모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일어서면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본질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학을 진짜 파헤쳐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동학하면 가보년, 죽창, 네. 전라도, 네. 전봉준 네, 이렇게 네, 알고 그렇죠. 있지만 이게 1860년대에 경주부터 시작돼요. 최재우가 깊은 기도 끝에 이제 그 상제를 만나고 근데 그 상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부처도 그렇게 슈퍼 파워와 대화를 했다고 해요. 마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명상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최재우도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골자가 뭐냐면 너희는 다 소중한 가슴에 하늘을 품은 존재다. 너희가 원하는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가라. 그런 엄청난 메시지죠. 그게 이제 그 시절에 신분제 사회, 강고한 신분제 사회 속에 양반과 평민, 상민이 그 엄혹한 질서 속에 강상의 도 안에 이제 갇혀 있을 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최재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신인이 나타났다 경주에 이런 소문이 뭐 쫙 경상도 일대에 퍼지면서
하얗게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요. 경주에. 마룡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집 여자들이 부인하고 그 이제 노비였죠. 여종. 그 쌀을 잃는데 손목이 저려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손님 지르느라고. 손님 치르느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꽃감을 가지고 왔나 봐요. 선물할 게 딱히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갈 때. 그래서 그 꽃감을 뺀 그 쌀이까지가 울타리 바깥에 던져놨는데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던 그 나무꾼이 네네. 지게를 거기다 내려놓고 그 쌀이까지를 주워서 산을 내려갔다. 그건 직접 그 노파가 90살 때 그 여종이 나중에 이제 수훈이 득도한 다음에 여종을 하나는 수양딸로 하나는 며느리 삼거든요. 네. 그 딸을 수양딸 삼은 사람이 90세 됐을 때 김기전이라고 하는 사람, 개벽의 주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노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정말 수훈은 정말 잘생겼다.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긴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때 자기가 그렇게 손목에 떨어져 나갈 정도로 쌀을 일고 그 쌀이까지를 나무꾼이 산에 가지 않고 거기서 해갖고 수훈이 밤늦게까지 보면 책을 읽고 있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무시겠지 하고는 새벽에도 책을 읽고 있었고 그런 어른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수훈의 얘기가 뭐냐면 너도 중요하다. 너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백정도 맞절하고 양반하고 양반과 종이 같이 입도하면 같이 맞절하고 존댓말하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게 생각한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제일 위태롭다, 위험하다라고 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양반은 뭐 지배층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반들이 바로 상소하고 막 연통하고 그래가지고 고발 조치한 거네요. 고발해서 바로 죽였어요. 바로 2년 만에 2년 반 만에 득도하고 나서 2년 득도하고 난 뒤에 바로 2년 반 만에 죽이는데 죄목이 뭔지 아세요? 좌빨이에요. 좌도난정. 자도난정. 네, 그때도 좌빨로 몰아가지고 불온사상. 불온사상. 네, 부환자군요. 네, 그래서 죽였죠. 근데 죽이기 직전에 이제 해월한테 숙제를 맡기죠. 고비원주. 고비원주. 높이 날고 멀리 뛰어라. 네. 그건 잡히지 말아라. 또는 이 동학의 뜻을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서 이제 그 죽기 전에 자기는 경주 남쪽을 맡을 때니까 해월 최시영 당신은 북쪽을 담당해라. 그래서 북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해월은 죽기 전까지 계속 자기는 북접 주인, 그렇게 북접 주인이라는 말을 계속 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남접과 대립되는 북접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북접은 절대로 남접하고 대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해월은 태산 같은 그 산맥을 그 관장하는 존재고 산맥 같은 존재고 해월이 임명한 수천 명의 접주가 있죠. 대접주도 그 중에 있고 그 중에 전봉주는 뭐 빼어난 접주 한 명이고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립할 수 있는 위치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가들이 잘못 오해하고 해월을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역사가 중에.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저희가 밝혀냈어요. 그 약간 다시 앞으로 가면은 소설이라는 걸 처음 써보셨는데 이렇게 동학을 이게 주제로 선택하신 이유가 네. 제가 이제 그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찌질한가? 왜 이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걸 뼛속 깊이 이걸 누구나 존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한국 남자들이 계속 이렇게 차별을 이게 그 못 던져놓고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가. 정말 찌질한 이 한국 남자들이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일제시대에 전부 가짜로 성도 만들고 족보도 다 거의 대부분 가짜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일단 조선시대 말 자체가 그 양반제도가 문란해져가지고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많이 확산돼 있었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네, 네. 그때는 평민이나 상민이 족보를 만들 수도 없었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고 그때는 그래도 양반이 지배 계층이었으니까요. 근데 일제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배 계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족보를 가짜로 만들고 기미박 성으로 막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일제 시대에 이렇게 허세 문화, 가짜 문화가 많아졌구나. 그러면 일제 이전에 뭐가 있었지? 거기에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상남자, 상여자가 우리 과격 페미니스트들이 했던 말 다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동학 하던 사람들이.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명상 공부를 하면서 그 스승한테 들었던 그 아름다운 말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동학 접주의 외손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계속 손주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세뇌시키듯이 너희 할아버지가 했던 동학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산에서 그 수행할 때 메시지 들은 얘기들이 상당 부분 많이 그 동학에서 얘기한 것과 같았던 것이고 저희한테 해줬던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청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청산에 이사 가기 전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도종환 선생님이 이제 책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자꾸 이제 온다고 그러는 거를 집이 다 지어지면 오지 뭐 이렇게 공사하는데 열심히 오려고 하나. 근데 공사 중에 내가 받은 책이 정순절 평전인데 그게 정순철 평전. 네. 누구냐고 하니까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 노래하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졸업생의 노래. 그게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불렀을 노래, 들었을 노래. 그리고 우리가 유년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졸업식 노래일 텐데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정순철이고 청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방정환하고 실과 바늘처럼 다니면서 어린이 나를 만들고 방정하면 알죠. 뭐. 어린이 운동을 했는데 왜 모를까? 그분이 50년도에 월북을 하다가 이제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막 그 융단 폭격을 미군이 했을 때 그때 이제 정지용이나 이 정순철이나 다 옥천 사람들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올라가다가 흔적이 사라지거든요. 그때 아마 폭격으로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가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사 오게 돼서 이제 평생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여기서 살 건데 이 지역에 대한 묻혀져 있는 스토리들을 좀 파서 널리 알리고 싶다. 그분이 88년에 이제 복권이 돼서 정지용도 그렇고 1988년 이후에는 해금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그 노래가 그때 그러면 금지곡이었어요? 금지곡은 아니죠. 워낙 너무나 대중적인 노래니까 금지곡은 아니었지만 작곡가에 대해서는 금지된 이야기였었죠. 그랬다가 이제 88년에 그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금이 되면서 정주영도 그때 이제 향순이 뭐니가 그때 이제 풀리게 돼서 대중한테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엄두도 못 냈던 일이라 제가 선배한테 언니 이거 좀 써봐. 맨날 6개월을 졸랐어요. 근데 그분이 형편이 안 돼서 에라 그러면 내가 쓴다. 이러고서 이제 박명수 교수님이 원광대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동학의 대가라고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동학 강의를 하시는데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울먹이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뿅 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청산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뭔가 써본다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런데 청산뿐만 아니라 가보년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북한까지, 만주까지 있다. 그러면 박경리 선생님처럼 혼자서 수십 년을 쓸 수는 없고 횡적으로 어떤 대하소설 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주섬주섬 인연 닿는 대로 막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3년 말에 일주일간 용담정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수은이 수행하고 살았던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뒤로 게시판을 통해서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계속 공급받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하고 진도 체크해가면서 이번 달에는 몇 장까지 다음 달에는 몇 장까지 D-Day 8일 전, 7일 전 뭐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해가면서 글을 썼죠. 근데 글을 쓰면서 공동으로 답사를 다니기도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지역 답사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를 같이 이제 SNS를 통해서 나누고 정말 울면서 썼어요. 저희가 동학식의 심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청산하고 보은이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그 같은 이제 그 사건들 얽혀 있죠, 인물과. 그런데 자동차로 가보면 자동차로 30분 거리거든요. 네. 야, 이렇게 멀은 거리들을 그 사람들이 집신 신고 그러고 다녔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북쪽 군인들의 마지막 전투지는 보은의 북실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제 뭐 일본군은 한 300명이라고 죽었다고 했는데 관군 기록은 2,600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눈 오는 겨울밤에 밤에 9시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관군하고 일본 놈들이 일본 놈 40 몇 명이 새벽까지 막 싸우고 새벽에는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그 농민군들이 그러니까 이제 함성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 같으면 절대 대항할 수 없어요. 저들은 총알이 사정거리가 뭐 2,000m 가까이 되는데 이들이 가진 총은 기껏해야 20m 가고 무슨 폭탄을 터뜨려도 우박 떨어지듯이 그래서 결국은 2,600명이 죽어도 일본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관군은. 관군도 이제 그 일본 총을 지급받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 개통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었어요. 한미동맹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대는 한 명도 안 죽고 이쪽은 2,000여 몇백 명이 죽고 거의 그 가보년 전 지역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요. 우금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수천 명이 죽어도 저쪽에서는 하나도 안 다쳐요. 그런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무모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농민군, 동학농민 혁명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수탈당해서 죽거나 우리가 개벽의 꿈을 마음에 품고 죽거나. 근데 그 전봉주는 공초를 당하잖아요.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죠. 거기서 왜 너는 그 봉기를 했는가 하니까 우리 인민들이 스스로를 인민이라고 칭했더라고요. 인민들이 참고 또 참았으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너는 동학을 좋아했는가? 그러니까 혹혹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독하게 좋아했다. 그 뜻이 혹혹이. 혹혹. 치명적으로 좋아했다라는 내용이죠. 완전히 그냥 매료됐고 빠졌다 뭐 이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봉준이 그랬을 것처럼 나머지의 동학군들도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그런데 저희가 진짜 놀란 것이 우리가 흔히 가보년의 혁명만을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2년 동안 합법적인 투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공개 상소도 하고. 그렇죠. 공주에서 공개 상소를 천여 명이 몰려가서 하고, 안 되니까 또 일주일 뒤에 삼리에 가서 또 상소하고, 안 되니까 광화문에 가서 또 복합 상소라고 해서 궐문 앞에서 엎드려서 상소하고, 그 2월 달에 그 추울 때 엿새간인가 엎드려서 그 앞에서 상소를 했어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면 해결해 주리라. 똑같아요 지금. 지금이랑 똑같으죠. 흩어지면 해결해 주리라. 그래 놓고 이제 막 병사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또 바쁘죠. 그래서 이제 보훈취회가 열린 거거든요. 93년도 개사년에. 그때 23,000명이 모였을 것이다. 최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1푼씩 받아요. 1푼이 참갑이 한 양이 100푼이거든요. 예, 100분의 1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돈으로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000원의 가치 정도 될까요? 근데 1푼씩 받았는데 230냥이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군이 이제 나가는 걸 세요. 나가는 걸 세는데 11,060명 뭐 이 정도인데 해산할 때 세죠. 어느 지역으로 몇 명이 가는가. 그런데 그 관군들 얘기가 우리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도 밤에 다른 길로 샛길로 빠져나간 것이 부지기수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던 게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을 때 오줌 자국, 침 자국, 똥 자국,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건불 하나 흔적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대단했던 사람들. 근데 그렇게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자기네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돌아가면 해결해 준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엉터리 같은 이제 저희 책들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조병가뿐만 아니라 조병, 식이니 뭐니 심상, 훈이니 하는 그 관료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우리가 명성왕후라고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노래도 있고 연극도 공모라고 하지만 그 이모군란 때 벌써 병사들이 죽이려고 했던 군무 아니에요. 그 무당을 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무당을 전담 무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늘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하고 손잡고 궁궐에 전깃불을 밝혀요. 왜냐하면 무슨 난리 같은 거 있을까봐 이제 미리 안전을 위해서 전깃불을 밝히고 그 전깃불 밑에서 맨날 이제 놀았어요.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그 민씨 척족들한테 전부 벼슬 나눠주고 벼슬 팔아먹고 아이고 그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건 왕비 민씨라고 하는 여자와 고정이라고 하는 작자들 그 백성들하고 한 점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유일한 목표는 자기 권력, 기득권을 지키는 거. 그게 알파요 오메가였죠. 그러니 일본군한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정순철 평전을 받으셔서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도 동학의 접주의 외손주였죠. 내가 호주제 페이지를 할 때도 그 비굴한 조선시대의 민중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 동학군이 절멸된 이후에 그렇게 비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동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청산이 마침 또 그 당시에 가번년에 본부가 있었어요. 동학 본부, 해월의 본부, 그 지도부 본부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청산에 조용히 살으려고 사실 들어간 건데요. 거기 가서 이제 자리 잡고 짐 풀어놓고 있는데 동학이 동서남북에서 저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진짜. 근데 쓰면서 아, 내 운명이 정말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있구나. 내가 동학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게 지금 하늘이 시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여성동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운동하고 이게 다 이어져서 여성동학이라는 걸로 네. 아신 거예요. 그렇죠. 여성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전에 동학 소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전투 장면 중심이고, 와, 그렇죠. 승리한 장면 뭐 이런 거. 또는 그 이후를 기술하더라도 여성들은 이제 남자들의 그 부속적인 존재. 그런데 저는 청산편은 해월의 딸을 중심에 놓고 썼어요. 네. 해월의 딸을 중심에 놓고. 용담할매, 해월의 딸 용담할매라고 네, 이런 식의 네. 예, 선생님이 지으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정순철의 엄마죠. 네. 그래서 그 평전을 접하시고 이 선생님 쓰신 청산편의 주제를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평전을 보고 정순철 평전을 보고 해월의 손자가 그 동료 작곡가였다는 게 네네. 정말 깜짝 놀랐고 그렇죠. 방정환도 그렇죠. 그 손병희의 둘째 사위거든요. 네. 손병희가 해월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러니까 동학 혁명 당시에 말 타고 진두지 깃발 들고 진두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때 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직급을 가졌던 게 통령, 손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동학 혁명 당시에 직급이 통령. 이제 해월의 딸은 둘째 부인의 딸이고요. 네. 해월이 부인이 셋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필제 난 때문에 이제 그 부인은 본 부인을 잃어버려요. 몇 년, 또 나중에 6년 만에 다시 찾기는 하는데 생사를 몰랐었던 거예요. 생사를 몰랐을 때 이제 둘째 부인을 그것도 다 제자들이 서둘러서 이제 그렇게 주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둘째 부인 죽고 나서 큰 부인은 이제 그 병이 위중해가지고 도무지 해월이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손병희가 자기 동생 청산 과부가 된 자기 동생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부인이 본의 아니게 셋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셋째 부인하고 해월의 딸이 당시에 이제 가번년에 18살인데 그때 그 청산에서 살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어거지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옥졸한테 간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옥졸. 간수. 그래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낳은 아들이 정순철인데 어쨌든 엄마가 이제 청산에서 9년간을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가 가회동에 이제 손병희가 천도교를 자리 잡은 후에 지금 그 자리가 그 자리인가요? 그 자리죠.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네. 있었어요. 가회동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밤에 탈출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자기는 나중에 말년은 경주 용담정에서 다시 혼자 살게 돼요. 그 수련이라 그러나요? 동학에서도 네, 수련. 수행. 어쨌든 그 진짜 운명적일 수 있겠네요. 네. 책을 받으신 것도 그렇고 그렇죠. 가본이 거기더라. 네. 정산이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주제로 책을 쓰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쓰면서 무기다. 무기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조선을 치고 동아시아를 전부 수중에 넣을 생각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을 하얗게 뒤덮어도 반나절이면 다 죽여요. 그러니까 무기의 꿀맛을 본 거죠, 일본이.
그래서 조선을 다 장악한 다음에 임금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일본 뒤에 숨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게 했지만 결국은 왕조 역시도 일본의 총 앞에 무력해지고 말아버리고 그리고 일본이 지배한 조선 반도는 다시 동아시아 전체를 흡수하는데 이제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26개 국가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일본 학자가 얘기한 것이 2천만 명이에요. 그렇지만 무기를 통해서 그렇게 당시에 꿀재미를 봤다지만 그 끝은 어땠나요? 자기네들 원자폭탄 2대 맞고 자기네도 완전히 고립되고 왕따당하지 않았어요? 오랜 역사 동안. 요즘에 다시 이제 자위대를 합법화시켜준 게 미국이고 자위대를 이제 평화헌법을 갖다 무력화시키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언제라도 한반도에 자위대 끌고 들어와서 마음 놓고 총칼을 휘둘릴 수 있게 된 나라. 지금 생각하면 정말 120년 전 상황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위기감을 느꼈어요. 평화운동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동안은 여자들이 가부장제 하에서 숨죽이고 육아나 뭐 가정살림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가부장제에서 해방된 엄마들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귀중한 일은 평화운동이겠다. 그런 생각을 소설을 쓰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톱니바퀴 물고 가듯이 그러네요. 나의 모든 삶은 이 동학 소설 쓰기 위해서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작품이겠거니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평화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90년대 말부터 호주제 폐지운동 그리고 동학을 만나시고 이제 평화운동으로. 네. 근데 결국은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호주제 폐지운동도 귀한 우리 함께 잘 살자 하는 거였고 동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귀한 우리 함께 잘 살자. 평화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기 장사꾼들한테 휘둘려서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터지는 이런 상황을 진짜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스페이스, 우주 안에 귀한 공간이잖아요. 뭐 화성에 무슨 달에 뭘 탐사하러 가고 무슨 인터스페이스니 무슨 영화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말 제일 귀한 우주 안의 공간은 지구예요. 지구촌에서 지구인들이 정말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쭉 하여튼 이어지는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일단 동학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것을 연구하시면서 동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동학은 뭐다? 동학은 시천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 안에 하늘을 모셨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늘이다 이런 말이고 다른 말로 너도 하늘이다 이런 말이고 풀, 벌레, 새 그대들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무상자라는 말을 써요. 저 유무상통은 잘 들어봤는데 유무상자 딱 그러니까 잘 입에 안 익더라고요. 있으나 없으나 서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흉년이 들잖아요. 무자년이니 뭐니 이제 흉년이 들면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벼다 그랬어요. 굶어 죽어서. 근데 동학도들은 굶지 않았어요. 나눠 먹어서. 동학도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 같은 걸 했어요,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고 동학에는 접주가 있고 연원이라고 그래요. 접주. 그리고 그 인연으로 동학교에 입도한 사람들을 연비라고 해요. 연비. 그래서 그 조직을 접이라고 하죠. 접. 말하자면 그걸 동아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단위로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나눠 먹어요. 그러면 조직적으로 그 조직이 있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맨날 일방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또 기술을 있고 새끼를 꼬고 나무를 찢고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죠.
그러니까 서로 귀한 존재, 함께 잘 산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으면 그게 뭐 엄친아, 엄친딸 경쟁하듯이 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그 돕는 게 훨씬 빛이 나서 저 사람 동학도들은 흉년이 나도 얼굴에 빛이 돈다 그랬어요. 그리고 2년, 3년 단위로 먼저 전염병도 막 돌을 때 전염병이 돌아도 동학도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중교육기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양반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서당을 통해서 지식을 자기네들만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 시절에 동학도들은 그 접이며 뭐를 통해서 물을 끓여 먹어라. 손을 씻어라. 집안을 청결해라. 묵은 밥과 새 밥을 섞지 말아라. 그런 말하자면 교육, 대중교육들이 자기네들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위생교육이 일단 위생교육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훈에서 몇만 명이 모였어도 뭐 대소변 자국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도덕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떡 장사가 광주리에다가 이제 떡을 갖다 놓고 파는데 뭐 돈을 던져 놓고 떡을 집어가죠. 나중에 세어보니까 한 푼도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떡 장수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스스로들을 수행하고 갈고 닦은 사람들이었는지 대중교육이 전무했던 시절에 자기네들 스스로를 그렇게 격을 높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동학의 키워드가 유무상자, 서로 돕는다. 그리고 내 안에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살림의 철학이에요. 서로 살린다. 그리고 해월이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법이 그 향하설위. 향아설위. 보통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한테 죽은 조상한테 향벽설위를 하죠. 벽을 향해서 위패를 설하고 그 죽은 조상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나를 향해서 단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라는 건가요? 방향을 나를 향해라. 내 안에 조상의 신령이 다 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DNA가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가부장제 속에서의 조상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조상이 하나 있어서 퍼져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성동본 결혼도 못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피가 같다. 근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모계가 끊임없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조상의 관계는 역피라미드형이죠. 역삼각형 꼴이에요. 그래서 10대 조상은 2의 10제곱 해서 1024명. 20대 조상은 10의 20제곱해서 104만 8,576명. 그러니까 성씨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 조상들의 유전자들이 다 조금씩 모여가지고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조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이면서 열매다. 제가 호주제 폐주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남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조 김수로 왕 밑에 다 똑같은 본의 하나면 뭐 다 피가 똑같은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면 뭐 금수와 같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동성동본도 방해하고 그렇게 우스운 시절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모성이 계속 끊임없이 모계가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성씨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한 줄기 혈통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사고가 그 부교 혈통제 속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길들여 있기 때문에 조상과 나와의 관계를 거꾸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우리의 조상들의 이 피들이 이렇게 모여서 내가 된다. 그렇죠. 내 안에 n 플러스 n이잖아요. 모계와 부계가 n씩 있고 어머니가 주신 n은 또 그 부모가 준 n 플러스 n이 2n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조상과의 관계는 역삼각형 꼴이죠.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게 내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 나를 귀하게 여겨라.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근데 이러한 철학이 개인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인다고 할까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를
그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철학이 돼요.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북 갈등, 남남 갈등도 마찬가지고 남녀 갈등이든 연령 갈등이든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고갱이들이 대단히 아름답고 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유용한 에너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점프를 해야 되겠어요. 그 과정에서 전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쨌든 다 평등 네. 사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고통받고 착취당했던 그 인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신선한 그렇죠. 이게 가르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르침, 어떤 사상 뭐 이런 개념이라고보다는 가르침 이런 개념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빨랐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전체 조선의 인구 비해서 어느 정도가 저는 그 동아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당시 이제 전범준의 말을 빌자면 인민들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많은 자료를 뒤져봤지만 백성이라는 말이 그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인민 또는 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학의 원문에서요? 그 당시의 서류들을 관에서, 당시의 문건들을 봐도 관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백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민이라고 나와요. 민. 전병준의 표현이 인민이라고 썼어요. 그 인민들에게는 정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말이잖아요. 너는 귀한 존재다. 네네. 다 똑같은 존재다. 그 말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은 건데 그게 당시 인구가 이제 1,050만이에요. 일제가 1909년에 민족조사를 처음 했을 때 네. 조선의 왕도 몰랐던 인구를 일본이 이제 침략 전에 파악한 게 1,050만. 근데 그 중에도 아마 30%가 동학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해월이 쓱 지나가면 한 달 안에 그 고을이 전부 동학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기록에. 그리고 대단한 조직가신데 대단한 조직가죠. 30%면 거의 300만, 300만. 그렇죠. 그리고 동학 전투에 이제 그 들어왔던 혁명군이었던 사람들이 아마 30만은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면 집권당인데요? 당연하죠. 선거를 그러니까 고종이 그렇게 두려워했죠. 외국군을 청군을 불러서 대신 좀 죽여달라고 할 만큼 두려웠던 존재죠. 자 이제 그 해월 선생에 대해서 그 책에 이제 하여튼 거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랄까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그 동학의 그 포교라 그러네요. 그것도 네, 포덕한다. 포도. 이렇게 막 전국을 이렇게 누비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제 쓰시면서 선생님 보시기 어떤 인물이에요? 성자예요. 성자. 네. 청주에 제자집을 들어갔는데 배 짜는 소리가 계속 나요. 누가 배를 짜는가? 예, 제 며느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이네. 그리고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가 하늘이다. 아이를 때리면 하늘이 아파하신다. 그 쇳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저 소리가 천어다. 하늘의 언어. 제자들 중에도 이제 부부 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 해법으로 여자가 집의 주인이다. 그에게 크게 절하라. 그래도 안 풀리면 재배 다시 절해라. 그게 해월의 해법이었어요.
120년 전에. 저도 이거 읽다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할까? 아, 정말 120년 전에 그렇게 민을 지도한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여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울렸을 것 같아. 그 울림이. 그렇죠. 우리는 사실 조선 왕조가 남존여비, 뭐 칠거지약, 뭐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굉장히 억눌렀을 것이다. 남성보다 더 이중 삼중의 그렇죠. 굴레가 있었던 거죠. 그 악질, 그 병 중에서도 뭐 나쁜 병을 앓으면 내쫓아도 된다. 아들을 못 낳으면 내쫓아도 된다. 투기를 하면 내쫓아도 된다. 남자들은 마음 놓고 바람 피면서 투기한다고 내쫓으라고. 뭐 시어머니한테 불손하면 내쫓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고 뭐 그래서 은장도를 가지고 정조를 지키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문열이라고 하는 인기 작가가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자는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신령스러운 암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사 지낼 때 떡시루에 김이 안 오른다고 죽은 젊은 며느리 여자에게서 섬뜩한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성을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도구로 처절하게 희생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조선시대의 그 남존여비의 더러운 그런 문화만 생각했다가 해월이 저렇게 34년을 최보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어가면서 최장기 수배자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최장기 수배자로 다니면서 포덕한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얘기였나? 신선이 되는, 너도 신선이 되라, 나도 신선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신선이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은 취해를 생각하면서 가버년의 축창 봉기를 생각하면서 야 언젠가 쓰기 위해서 저렇게 조직을 했나? 언젠가 뒤집어 엎으려고 저렇게 조직 사업을 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폭력으로 뒤집을 생각을 해서 조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출발 자체가 가장 평화적인 방법, 나의 영성을 높여서 나의 의식 레벨을 높여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세상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참말로 대단하지 않았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동학에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출발, 명화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그 소파 방정환이 동학의 뭐랄까 후대라 그럴까요? 예, 2세죠. 예, 방정환이. 2세고 어린이 운동의 시작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동학에서 나온 그렇죠. 거네요, 뿌리가. 그럼요. 네. 진짜 그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한국의 이제 일제시대 거의 유일한 그 진보적인 매체잖아요. 거기서 그 김기전과 방정환이 둘이 거의 형제처럼 지내고 정순철하고 이제 삼두마차라고 할까요? 그들이 같이 그 어린이 운동을 이끌어가죠. 방정환은 애당초에는 개벽의 주관이었지만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일본에서 아이들을 의무교육으로 다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한 노래가 따로 있고 이야기가 따로 있고 아이들을 아동복 파는 가게가 있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놀라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동요를 만들고 동화 처음에는 동화를 쓸 생각을 못하고 이제 번역해가지고 막 소개하고 이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해월이 이야기한 아이들이 하늘이다.
그래서 그 봉건적인 가부장제 사회, 양반 사회에서 아녀자라고 해서 늘 무시당했던 치여서 살았던 그 존재들을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을 대접해야 그들의 미래의 그 새싹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운동을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방정환은 그렇게 잘 알면서 바늘과 실처럼 같이 다녔던 정순철은 몰랐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당신이 하늘이고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거였나요? 우리가 하늘이다. 우리가 하늘이다. 예, 모든 존재가 하늘이다. 서로 귀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거였죠. 그게 저는 제가 본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 지배층에서 네,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이념이 있잖아요. 네, 지배 이념. 네, 그래서 감히 못 덤비게 하는 그런 그렇죠. 이 주장들, 이념들 이게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고수하려고 하는 사회는 위계 질서가 수직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하부 계급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이런 수직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자기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 동학에서는 완전히 수평 구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구조의 상부 계층은 이 수평 구조 속에서는 엄청난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상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좌도난정으로 몰아가면서 탄압하고 없애는 거죠. 싹을 그러니까 이제 잘라고. 뭐 이게 제도를 물러나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 자체로 지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을 통제하는 거.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바꾸는 그렇죠. 가르칩니다.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배하기 편하죠. 근데 어느 틈에 노예들이 내가 주인의식을 그렇죠.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본 거죠. 좌도난정, 이적 표현물, 불온 사상, 불온 다 사상이죠. 이게 그죠? 맞아요. 요즘 식으로 하면. 그러고 보면 사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찌질한 더러운 그런 정말 시도죠. 이 위험한 인물이셨네요. 그렇죠. 위험했어요. 지배계급이 보기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고부밀란 네. 뭐 이런 얘기에 나오는 인물이 조병갑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최시영 그 선생의 재판에 재판관으로 네. 이름이 올라 있어요. 네. 그 얘기하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조병갑이 그 고부가 꿀단지잖아요. 그런데 임기를 끝나고 이제 임실로 발령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조병갑은 꿀단지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돈이 심상훈이라고 하는 이조 판서가 있는데 이제 손을 써가지고 유임을 받아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고부 민중 인민 입장에서는 그 나쁜 놈이 계속 또 머무르게 되니까 화가 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발단이 됐던 건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요. 이 심상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해월은 1894년에 다 잡혀서 죽을 때 해월은 또 도망가가지고 4년을 더 살아요. 1898년에 잡혀요. 근데 왜 잡히는가 하면 심상훈이 자기 졸개를 불러서 내가 만냥을 주고 벼슬을 주겠다. 너 잡아와. 라고 미끼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송병인이라고 하는 자가 한 달여를 옥천이고 어디고 이제 뒤져가지고 해월을 찾아내서 잡죠. 그 조병갑과 심상훈이 그 시작과 이제 그 해월을 잡는 체포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관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조병갑이 다시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보면 벼슬을 독점하고 이렇게 네. 돌려서 해먹어요. 회전문 인사. 회전문이에요, 전부. 그래가지고 충청감사했던 조병지기는 이제 함경도에 깃발 휘날리다 보험편에 나오는데 방공령 사건 있잖아요. 방콕령. 네네. 일본에 쌀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방공령을 내린 군수는 그래도 쓸모가 있는 쓸개가 있는 군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병식이라고 하는 작자가 함경도 그 작자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공령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 먹을 수 있는 뇌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방공령을 내리게 된 거고 그 인간이 충청도 감사로 다시 14년 만인가 다시 와가지고 엄청난 수탈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에서 또 뽀글뽀글 일어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조병식도 유배 갔다가 다음 해에 돌아와서 또 호조 판사하고 유배 갔다가 몇 년 뒤에 또 돌아와서 또 무슨 판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인 재벌인 보는 거네. 지들끼리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무당이 끼어 있고 매관매직 그게 이제 평안감사는 80만 냥, 그 전라도 뭐 강원도는 15만 냥. 그 돈을 줘야 또 그 자리를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평균 3년 임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줄 때마다 돈이 생기니까 막 수시로 막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의 1년, 어떤 때는 막 몇 달, 이렇게 직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돈, 뇌물 위에다 뇌물 준 거 더 걷어들여야 되죠. 공덕비 세우도록 또 압력 넣어야죠. 그 공덕비 세운 게요, 다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공덕비를 세우지, 정말 그 민중이 인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덕비를 세운 게 없어요. 셀프 공덕이죠. 셀프 공덕비죠. 왜 역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래 시간이 흐르면 왜곡되는데 그들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공덕비를 세우고. 조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판사가? 그래서 조병갑이 그래서 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물론 아니죠. 그때가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1898년이면 일제가 아직 강점하기 전이지만 1894년 당시에도 그 나주는 성이 함락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미나미 고시로라고 하는 소좌가 재판관 노릇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걔는 풀어주라 해도 말 안 들어요. 저놈 내가 압송해야지. 나머지는 다 죽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27명 다 죽죠. 그런 식으로 이미 굉장히 일찌감치 일본이 그 재판 과정이나 내부의 그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병갑 같은 경우는 수탈한다,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고종과 민비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큰 죄가 아니에요. 내 편이야 일단은. 그렇죠. 이게 하여튼 그 판결문 이야기에 실려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동명이인이 아니고 그 조병갑이잖아요. 네, 판결문에 그렇죠. 이름을 맞아요. 올린 재판관이. 네. 그래서 조병갑 얘기는 많이 아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많이들. 그렇죠. 판사 노릇을 해가지고 네. 최시영 선생한테 교수형. 네, 교수를 내렸다. 맞아. 참,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 놈들이 그렇죠. 해방 이후에 다시 친일파가 다시 득세하면서 네.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중진들이 그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덕분에 고등교육 받고
기름지게 살아왔는데. 고은광순 동학을 말하다 우금치를 넘어 평화로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 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걷어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나타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대전 쪽팔이 쪽팔려 해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석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지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남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일